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올릴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인생이 비참하고 쓸쓸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디 시간 내주시어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모두 읽어보고 참고하려 합니다. 새 가족 먹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원래 타고났기를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런지 부자가 되기란 참 어려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부자를 바란 적도 없어요. 저희 부부, 정확히는 저희 부부 아래에서 태어난 외동아들이 공부하고 밥 벌어먹고 살 때까지만 무리 없이 지원해줄 수 있는 경제 형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결혼한 이후 저도 남편도 정말 뼈 빠지게 농사만 지으면서 어떻게든 제대로 아들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잠자는 것도 아꼈고 저희 밭일을 다 하면 일손을 구하는 다른 집 밭에 가서도 돈을 받으며 일을 했어요. 하지만 돈을 벌면 버는 대로 전부 빠져나가고 저희가 시골에 살기는 했어도 버스를 타고 가면 그래도 학생들 다니기 괜찮은 학원가가 있었던지라 저희 아들을 그런 학원에 좀 보내주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늘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얼굴 제대로 볼 새도 없이 그저 일만 했어요. 하지만 저희 아들은 참 속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지라 다른 친구들이 학원 다니고 문제집 많이 사서 공부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부러워하는 티가 났는데 저희 집 사정을 알아서인지 저에게 단 한 번도 학원 다니고 싶다고 하거나 문제집 사고 싶다는 이야기를 안 했었어요. 엄마가 문제집 사다 줄까? 뭐 필요한 거 없어? 하고는 힘들어도 문제집 한두 권은 저 밥 먹는 거 조금만 아껴도 어떻게든 살 수 있었던지라 이야기를 해봐도 아들은 그저 괜찮다고 하며 학교 선생님들에게 교사용 문제집을 받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게 더 좋다며 거절했습니다. 아들 심정으로는 가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싶었겠지만 저에게 말하기가 어려우니 거절했을 거란 걸 압니다. 그래서 가끔씩 읍내에서 문제집을 사서는 아들 책상에 올려놓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공부 좋아하는 아들에게 턱없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 아들이 어찌나 효자인지 부모도 제대로 배운 게 없고 심지어는 하나 있는 아들인데도 제대로 배우게 할 여력도 안 되는데 교과서와 몇 안 되는 문제집 몇 권 가지고도 다른 학생들을 다 제치고 수없이 1등을 했습니다. 게다가 친구들도 많고 반에서는 회장도 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에는 정교 회장도 했죠. 공부를 잘하는 것 또한 물론 좋아하지만 언제나 품행이 바른 아들이었기에 아들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잘 지내세요. 서울 가서도 연락 자주 할게요.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까지 알차게 보낸 아들은 서울에 있는 큰 대학교에 수석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요즘보다는 덜하다지만 저 때만 해도 여전히 대학 등록금 하면 저같이 가난한 집 부모는 입학금 등록금 마련하기가 힘든지라 아들이 입시를 거칠 때부터 고민이 많았는데 너무 다행스럽기도 했고 참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한평생 떨어져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들도 기껏해야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지방으로만 왔다 갔다 했지 서울같이 먼 곳은 한 번도 혼자 가본 적이 없는지라 부모로서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토록 잘 살아온 아들이라면 대학교 가서도 분명 누구보다 꿋꿋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아들을 서울로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걱정이 무색하게 서울로 간 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순풍에 돛단 듯 승승장구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대학원까지 가려고요. 대학교 시절에 친하게 지낸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대학원 진학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원 비용도 다른 학생들보다 저렴할 거라고 해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이왕 공부하는 거 박사 과정까지 밟고 싶어요. 바로 취업하지 못해서 죄송스럽지만 지금 이대로는 제가 회사에 취업을 한다고 해도 분명 만족스럽게 일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아들은 대학교 4년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학교 재학 당시 친했다는 교수님으로부터 대학원 제의를 받아서 석사를 따더니 더 나아가서 박사 과정까지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에게 한 번도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배운 거 없는 사람이라지만
대학도 아니고 대학원의 박사 과정까지 밟는데 돈 어마어마하게 드는 걸 모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아들, 혹시 돈 필요하면 꼭 말해. 네가 박사까지 밟는다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도 돈이라도 대줘야지.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들은 그때도 괜찮다고 장학금으로도 충분하고 공부하다 친해진 교수님들이 여러모로 도와주신다며 저희 걱정만 잘 챙기라고 말했죠. 옛날 옛적 문제집 이야기 때도 그랬지만 아들은 저희 생각하느라 저에게 한 번도 제대로 기대본 적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아들에게 못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들은 박사과정을 밟을 때 저에게 바로 취직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지만 저는 아들의 인생인 만큼 아들이 원하는 길만을 밟기를 바랬습니다. 괜히 저에게 용돈 몇 푼 주겠다고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해서 아들이 불행할 바에는 저희가 10년, 20년 더 일하는 게 나았으니까요. 박사과정이 끝난 뒤 아들은 무슨 대기업 연구직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끔 전화를 하면 늦게까지 일을 하느라 피곤해 보이기는 했지만 그만큼 돈도 어느 직장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줬고 무엇보다도 피곤해하는 아들 안색에서 그조차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재밌고 즐거워한다는 기색이 엿보였기에 부모로서 저 역시 무척이나 뿌듯했습니다. 게다가 아들은 쌤님처럼 공부만 한 것도 아니었죠.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솔직히 전 아들이 정말 공부만 하며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여자친구 얘기 한 번 없었고 서울에 올라가서도 한 번도 저에게 말을 꺼낸 적은 없었죠. 물론 굳이 부모님한테 연애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었으니 제가 모르게 했을 수는 있다만 그래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 최소한 연애 경험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라고 어렴풋이 추측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꺼낸 여자 이야기에 대뜸 연애도 아닌 결혼이라니 놀랐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은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며느리가 일하는 카페에 자주 방문하다가 눈이 맞았나 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얼굴 한번 못 봤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면 절대 반대할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꺼낸 이상 저도 걱정이 되는 것이 있었죠. 바로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농사를 확장하겠다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어서 정말 집에 빚밖에 없었거든요. 너무 미안하다. 네 결혼만큼은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지원해주고 싶었는데. 부모로서 자식이 정말 부모라는 울타리가 필요할 때 아무것도 못해지는 기분이 어떤지는 저와 같은 처지에 있어 보신 부모님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직접적으로 아들의 결혼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만일 며느리 쪽이 아들의 부모인 저희가 가난해서 결혼을 다시 생각한다 그러면 어쩌나 정말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가난한 것에 대해서는 그리 신경 쓰지 않았고 결국 아들은 무사히 며느리와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 처음 본 며느리와 사돈 어른들은 무척이나 기품이 넘치시더라고요. 게다가 사돈댁은 큰 회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주식 같은 것도 하고 이래저래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위축되기는 했으나 그래도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치고 저희를 보고 무시한다거나 그런 기색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그래도 우리 아들이 아내나 처가 식구들 오는 좋구나 하며 조금 마음 놓고 아들의 결혼식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 후 신혼집을 한번 가보려고 했지만 빚을 갚는 것도 힘들었던지라 쉽게 시간 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결혼 6개월 만에 간신히 시간을 내서 남편 손을 잡고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아들이 미리 알려준 주소로 향했어요. 그런데 문을 들어서기 전부터 겉보기에 이미 으리으리한 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한두 푼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서울에서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집이었기에 몇 억 정도로도 구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차마 발을 딛고 들어가기도 머뭇거릴 정도였죠. 아들이 한번 전화했을 때 신혼집은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좋고 큰 집이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기에 그냥 요즘 신혼부부들 적당히 시작하기 좋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사돈 어른이 많이 신경 써주고 그러는 게 기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참 저희가 염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아들이 며느리랑 이 집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최소한 이 집에 들여놓을 전자제품 하나라도 저희 돈이 들어갔으면 이렇게까지 우울한 감정이 들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한 푼도 보태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저희와는 반대로 자기 딸인 며느리를 위해서 이렇게 큰 집까지 마련해준 사돈어른. 비교를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오시기 머셨을 텐데 수고하셨어요. 애써 비참한 감정을 누르고 아들 신혼집에 들어갔는데 사돈이 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들 신혼집과 가까운 곳에 사돈 집도 있어서 매일 이렇게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어쩐지 처음 상견례 할 때와는 다르게 조금 살살 맞고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이상하기는 했으나 방금 전 집에 들어오기까지 아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우울했던 것 때문에 잘못 생각이 든 거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머무는 동안 제가 느낀 이상한 감각이 착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죠. 집이 멀다 보니 아들 한번 보려면 시간 내기가 어려운지라 남편과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한번 올라가는 거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갑시다 하고 미리 신혼집에서 일주일간 묵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두었어요. 물론 그때는 사돈이 같이 있는 건 줄은 몰랐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부모랑 같이 있는 것이니만큼 친정 식구들이랑 같이 있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당연히 괜찮았어요. 하지만 사돈이 저희가 부딪히는 대로 사사건건 시비를 걸듯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정이 고사리 못 먹는데 그런 것도 모르셨나요? 아무래도 젊은 애들끼리 살다 보니까 반찬 같은 것도 제대로 못해 먹을 것 같아서 시골에서 올라오며 저희가 기른 채소랑 과일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에 온 첫날에 미리 반찬부터 해주려고 열심히 고사리 씻고 시금치를 다듬고 있었는데 부엌을 기웃대던 사돈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며느리가 못 먹는 것에 대해선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아들이 제가 해주는 고사리 무침을 좋아해서 그거 생각이 나서 가져온 건데 생각이 짧았네요. 그 대신 가져온 나물들 많으니 나머지는 꼭 며느리 좋아하는 걸로 만들어 놓을게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 마음이 안 드는지 혼잣말로 아니 요새 저런 거 마트만 가도 더 깨끗한 거 쉽게 살 수 있는데 시골에서 사는 거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나갔죠. 당연히 저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똑같은 어머니 입장에서 저도 아들이 못 먹는 음식이 있다면 저렇게 화를 내고 면박을 주지는 않더라도 당연히 이야기해주긴 했을 텐데 사돈도 딸인 며느리가 걱정이 돼서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좋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연히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나 서로 하는 일은 다르지만 현재 맞벌이 부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요리뿐만 아니라 설거지나 빨래 같은 것들도 챙기기가 너무 힘들다고 언젠가 아들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올라오면서 이번에 간 김에 애들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주고 오자고 했었기에 남편은 청소기를 돌리고 저는 며느리 빨랫감을 하나하나 개고 있는데 또 사돈어른이 제 곁으로 오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요? 우리 정이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어디서 기죽지 말라고 백화점 명품관 데리고 가서 산 500만 원짜리 셔츠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아무 옷이나 개듯이 하면 어떻게 해요? 명품은 주름지면 다리미로 펼 수 없는 거 몰라요? 명품 한번 사본 적 없는 시골 사람이 이게 명품인지 뭔지 알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일단 제 잘못이 맞으니 사과를 하고는 이후 빨래는 전부 사돈 눈치를 보면서 했어요. 청소기를 돌리던 남편도 사정은 별로 다르지 않았죠. 아들과 며느리가 쓰는 안방을 청소하려고 남편이 청소기를 밀며 들어가려니 사돈이 불이 나게 와서는 우리 딸은 낯선 사람이 자기 방 청소하는 거 안 좋아하니 그냥 두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도 했고 어느 날은 남편이 어떻게든 사돈 댁과 친해지고자 애들 오면 같이 술이나 한잔하면서 친해집시다. 내가 미리 술을 사놨어요. 라며 편의점에서 산 카스 캔맥주를 늘어놓는데 사돈댁에 한숨을 푹 쉬면서 와인도 아니고 싸구려 캔맥주네 라며 아주 다 들리게 뭐라고 했다더군요. 아들 잘 사는지 확인하려고 그리고 간 김에 아들 부부 좀 도와주려고 좋은 마음으로 올라온 거였는데 진짜 사돈 때문에 온갖 면박이란 면박은 다 들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우리 다시는 올라오지 말자 여보.
내 생각도 그래. 현우가 힘들면 우리한테 먼저 연락을 하겠지. 시골로 내려가면서 저는 남편에게 다시는 서울로 올라오지 말자고 얘기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불평을 할 만한 일이나 화낼 만한 일이 있어도 그저 아무 말 없이 묵묵하던 묵뚝뚝한 남편도 정말 처음으로 제 말에 바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화가 나고 서럽긴 했지만 아들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았고 괜히 저희 때문에 아들이 며느리나 사돈댁과 마찰을 빚기는 원치 않았으니까요. 다행히 아들은 나중에 자기를 쏙 빼닮은 아들도 낳고 며느리랑 함께 저희 집으로 와서 손주도 보여줬습니다. 그때쯤 되니 저희도 당시 사돈댁에게 받았던 면박은 거의 잊혀가고 있었고 나중에 애들 시간 괜찮고 그러면 며칠 정도 서울에 올라갈까요? 라며 매일 손주 이야기, 아들 이야기 하느라 바빴습니다. 게다가 손주 녀석이 복덩이인지 애가 돌을 막 지났을 즈음 아들이 회사에서 혼자 연구하던 발명품이 특허도 냈다고 제법 반응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신의 발명품을 가지고 회사를 그만둔 뒤 사업을 시작했죠. 엄마, 이번 달 용돈은 조금 더 넣었어요.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셔도 돼요. 이번에 사업이 잘 되기도 했고 매달 매출이 오르고 있어서 드리는 거니까요. 아들은 종종 연락을 할 때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대충 듣자 하니 아들의 발명품에 대해서 사돈 어른들과 며느리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마침 완성된 발명품을 본 사돈이 사업을 해보면 어떠냐고 제의를 했나 봅니다. 마침 아들은 계속해서 영구직 직원으로만 있는 것 말고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던지라 바로 사돈의 제의를 수락했다고 했고 사돈이 돈을 보태줘서 아들이 결국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죠. 비록 사돈한테 당한 게 있긴 했어도 아들이 원하는 것을 해준 만큼 고마운 마음이 안 들 수는 없더라고요. 사돈댁한테도 잘해드려라. 너 사업도 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니. 우리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해준 걸 사돈댁이 해주는 것 같아서 염치 없고 너에게는 미안하다만 결국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건 너가 더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거다. 하지만 그렇게 응원을 한 게 무색하게 딱 3개월 지나고 나서 아들의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왜 망했는지 이유도 몰랐어요. 아들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사돈이 문자로 통보를 해줘서 알게 됐던 거죠. 당연히 저희는 아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사업에 대한 충격으로 누구랑도 연락하고 싶지 않아 할 수 있으니 일부러 시간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2개월이 더 넘도록 연락이 안 되자 저희도 슬슬 걱정이 됐죠. 정이야, 나다 혹시 우리 현우랑 연락 좀 할 수 있을까? 현우가 전부터 연락이 안 되어서 내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저도 몰라요. 이런 거 갖고 전화하지 마세요. 저 바쁘니까. 하지만 전화를 걸 때마다 며느리는 퉁명스럽고 화난 목소리로 받고 뚝 끊기만 했습니다. 괜히 며느리 화날까 싶어 며칠은 전화를 안 걸고 있었더니 어느 날은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당연히 아들 소식인 줄 알고 받았더니 며느리는 대뜸 저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청첩병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남편이랑 그날 대충 짐을 싸고 급히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직 손주도 어린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게다가 아들이 올해 연락이 안 되는 것도 너무 마음이 걸리더군요. 혹시나 이 일로 안 좋은 선택이라도 할까봐 걱정이 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브리케나 애들 신혼집으로 가니 이미 아들과 며느리가 한바탕 하고 있더군요. 이 집도 우리 엄마 아빠가 해줬지. 사업 자금도 다 대줬지. 거지 집안하고 결혼해서 이게 뭐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버릇없이 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이기에 입을 다무는 것이 최선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가만히 있자 아들이 네 머리 돌머리라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 내 스펙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서로 얻어가는 게 있는 건데 왜 당신만 우리 집한테 뭐라고 그래? 라며 며느리한테 반박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정말로 며느리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화 흘러가는 걸 보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 배경만 보고 결혼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제가 싸움을 말려보려고 했지만 화가 났는지 며느리는 결국 자기 가방만 들고는 쿵쿵 발소리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어린 손주를 두고 말이죠. 농사를 계속 지어야 했기에 남편은 다시 시골로 내려보내고 저는 아들 대신 집에서 남아 손주를 돌봤습니다. 정먹이 때 아이를 키운 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나이가 나이다 보니 힘들었지만 아들을 위해서 견뎠습니다. 게다가 아들은 며느리와의 싸움 이후로 매일 술에 취해서 돌아왔기에 저는 손주 말고 아들마저 챙겨야 했어요. 따뜻한 북엇국으로 아침을 차려주고 아들이 느리게 한 숟갈씩 뜨면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설거지를 하고 멍하니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는 아들의 곁에서 빨래를 개다가 미안하다는 말만 조용히 남기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만약 저희 집이 잘 살았다면 아들이 다른 여자 집안의 배경을 볼 필요도 없었을 테고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모든 걸 망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신혼집에 한 달 정도 머무르며 아들과 손주를 봐주고 있을 때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친정집 주소아시죠? 제 옷장에 있는 검은 코트 가지고 저희 친정집 1층으로 와주세요. 갑작스러워서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일단 급히 필요한 건가 보다 싶어서 옷을 가지고는 사돈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내심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들과 며느리가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갖다 주니 이거 말고요. 다른 검정색 코트예요. 라고 하는 통에 2번을 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 이상한 요구는 그날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도 어머니, 제 방에 있는 베이지색 핸드백 좀 갖고 와주세요. 제 방 서랍에 영양제 있는데 그것 좀요. 라며 저를 무슨 노예나 종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이야 아들이랑 화해시키려고 아무 의심 없이 갔다지만 이쯤 되니 제 아들이 이 사달을 냈으니 그 책임을 저보고 지라는 느낌이더군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며느리 의견도 있었을 것이고 높은 확률로 사돈 의견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는지 그러나 전부 못난 제 딸 같아서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언젠가 며느리가 또 심부름을 시켰을 때 가서는 나한테 이런 거 시키는 건 좋은데 최소한 집에는 들어와라. 정말 이대로 이혼할 거니? 라며 며느리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뻔뻔한 얼굴로 그러더군요. 저랑 현우 씨 이혼하는 거 싫으시면 당분간만 제 요구 들어주세요. 당연히 현우 씨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요새 저 도와주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그만두셔서 이것저것 챙기기가 어려운데 만약 어머님이 해주시면 이혼 안 할게요. 라고요. 며느리 요구대로 아직 아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전화할 때마다 가서는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아들에게 말하면 당장 이혼할 것 같은데 아들도 아들이지만 어린 손주 녀석이 엄마 없이 살게 하긴 싫고 집에 돈도 없다는 게 너무 걸려서 그냥 가만히 며느리가 시키는 것을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짓을 한 지가 거의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며느리는 아직도 집에 들어오지 않네요. 은근슬쩍 말하려고 하면 자기 바쁘다며 먼저 가야 한다며 자리를 피하고 어떻게 해야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서 다시 전처럼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못나고 못 살아서 저희 가족끼리 오순도순 살지도 못하는 게 죄인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살다 살다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돈 때문에 인간만도 못한 짐승들 죽을 만큼 억울하게 만든 사연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자로 벌써 결혼한 지가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남편과 저는 가난한 집안의 자식들입니다. 남편과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반 지하방에서 살고 있는 시부모님을 뵀었고 저희 집은 그보다 조금 나았을 뿐이지 가진 거 하나 없었어요.
고등학생 때는 아버지께서 공사장에서 노가다 일을 하시다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후로 어머니 혼자서 저를 힘들게 키워주셨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다면 제가 고등학생 때라 몇 년 뒤에 저도 경제적인 최소한의 저희 몫을 할 수 있었고 거기다 아버지 사망 보험금까지 해서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았지만 저희 집도 가난한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경제적으로 없이 결혼한 둘이 뭐가 있었겠나요? 죽어라 그냥 둘이서 일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혼자서 모으던 돈을 둘이서 모으기 시작하니까 조금은 나아지나 싶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아이를 가지기를 원했고 그렇게 아이를 하나 둘씩 낳기 시작하자 돈은 계속 모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터라 남편은 현장 노가다로 돈을 벌었고 저는 식당을 나가서 돈을 벌었죠. 그나마 저에게 희망은 가족이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퇴근 후에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그저 인생이 참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는 다르게 그게 아니었는지 매번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술만 먹었다 하면 주변 사람들과 폭행의 시비까지 걸어서 유치장에 들어간 걸 사정사정해서 빼내고 없는 살림에 빚까지 내서 합의금을 주기도 했으니까요. 그래도 집에서는 적어도 주사를 부리지 않았기에 어떻게든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심적으로 지치고 힘들어서 남편과 진지하게 이혼할 생각을 해보기도 했지만 제 소중한 아이들에게 차마 아비 없는 아이들로 키우기 싫었기에 그때마다 제 스스로 세뇌하며 집에서 남편이 주사가 없는 게 어디냐고 수도 없이 생각했었죠. 남편의 성격은 정말 붕어빵 마냥 시어머니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포악하고 남의 말은 절대 들어먹지 않는 성격이고 시어머니는 가끔 집에 놀러와서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으나 현실은 자신이 말하는 것의 10% 아니 1%도 못 따라주는 사람이었죠. 시모도 저랑 마찬가지로 식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파출부로 나가는 일을 했으나 성격이 더러운 탓에 파출부 하던 집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걸려서 경찰서에 간 적도 몇 번이나 되었고 식당에 다니면서도 사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둥 대판 싸우고 일하다가 잘리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이나 시모나 그 지랄맞은 성격은 완전히 정말 똑 닮았었죠. 처음 만나면 상대방에게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인 마냥 무한 찬양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사이가 틀어지거나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상대의 욕을 하기 시작하며 끝내 그 사람과 싸우면서 인간관계를 끝내는데요. 그게 하도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다 보니 오죽하면 지금은 그냥 집안의 유전적 정신병인가 라고 생각도 했죠. 그렇게 밖에서 하도 무시를 당하니 이제는 갑질할 곳이라곤 저밖에 없었는지 시모는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와 갑질을 했어요. 밥 차려달라, 뭐 해달라, 자기 생일이 언젠데 이번 선물은 무엇이냐 등등. 저희 결혼할 때 단돈 10원짜리 하나 준 적이 없었고 생활비 한 번 준 적 없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할 때면 정말 어이가 없고 치가 떨리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시모가 적어도 양심 없이 말하는 건 잘 아는지 아주 가끔은 저를 대신해서 대변해 주듯이 말하며 도와주다가 이제는 아예 자기가 귀찮은지 어느 순간부터 놓아버리더군요. 그나마 시아버지께서는 근엄하셨던 분이라 사법고시를 공부하다가 실패는 하셨지만 그 이후로 책방을 운영하셨던 나름 학자풍의 어르신이셨죠.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 눈을 피해서 항상 저에게 패악질을 부렸고 한 번씩 시아버지가 그걸 목격하시거나 알아채실 때마다 제 앞에서 시어머니를 혼내주셨고 저에게 없는 돈을 꺼내주시며 애미야, 네가 참 고생이 많다 라며 제 손에 쥐어주시고 하셨던 게 저에게는 없지 않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집살이를 30년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지내면서 다행이었던 것은 저의 소중한 아들, 딸 둘 다 무사히 자라준 것입니다.
어디 크게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자라서 아들은 공부는 못했지만 아비랑 다르게 성격이 근면성실해서 대기업 하청회사에 취업해 열심히 일을 하며 저희에게 용돈도 종종 가져다 주곤 했죠. 딸은 대체 누굴 닮았는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저희가 학창시절에 그렇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지원을 못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명문대를 진학하며 졸업하고 외국 기업에 당당히 취직해 해외로 발령받아 나갔습니다. 딸에게 정말 미안했던 것은 대학교 입학 후에 장학금 때문에 흔히 말하는 스카이에 갈 실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그 길을 포기하고 그보다 조금 떨어지는 대학교에 입학하여 장학금을 받고 간 것이었죠. 딸이 장학금 때문에 그 대학을 선택한 걸 알고 그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육아에 도움 하나 준 것도 없으면서 맨날 밖에 나가면 자기 자식 자랑하기 바빴고 자기가 똑똑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모두 잘 큰 거라며 항상 입에 달고 다니며 자랑을 하고 다녔죠. 그러던 중에 저희 친정엄마가 어느 날 저를 불러서 날벼락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글쎄 폐암 말기랍니다. 아니, 태어나서 담배 한 번 안 피우던 엄마가 어떻게 폐암이냐고,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병원에 다시 같이 가보았지만 폐암이 꼭 담배를 피워야지만 걸리는 건 아니라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정신이 나간 상태로 엄마를 모시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니자 남편과 시모는 저에게 아니 이미 폐암이라는데 무슨 병원을 그렇게 계속 싸돌아다녀. 다 돈 낭비야. 사람 죽을 때가 되어서 죽는다는 건데 헛짓거리 이제 그만하고 그냥 받아들여.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돌아가 시모에게 격하게 소리를 질렀죠. 어머님, 그게 말이에요? 어디 두고 보세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제가 그 말 똑같이 해드릴 거예요. 병원도 안 보내드릴 겁니다. 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저에게 위아래 없이 까분다며 갑자기 제 뺨을 갑자기 내리치더군요. 그래도 자기 엄마라고 남편이 저에게 하는 걸 보고 그때 이미 전 이혼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혼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자 남편은 저에게 오냐 그래 이혼해주겠다며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은 이 집안 자손이니 앞으로 죽어서도 자식들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말 섞는 것이 어이가 없어서 그냥 무시하고 나와 그날부터 엄마랑 같이 지내며 병원에서 같이 붙어서 지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은 우리 엄마 가시기 전까지 미룰 거라고 생각하고 지냈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남편을 불러서 그래도 수십 년을 부부로 살아왔는데 이쯤에서 그냥 좋게 화해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데도 남편은 그 앞에서 대놓고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리던 인간이었죠. 그걸 보던 엄마가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다며 그걸 전부 다 저한테 주고 갈 거라며 한번 참아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남편 놈은 순간 눈빛이 변하더니 그래봐야 논 풀밭 아닐 거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도 그때부터 그 땅에 엄청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남편에게는 말은 안 하고 저도 당시 신경도 안 쓰고 있던 터라 엄마를 돌보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저는 그 땅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버려진 땅이 수십 년 동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 지금은 무려 다 팔면 10억 원 가깝게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되었더군요. 남편과는 엄마의 장례식 직후에 남편과 이혼 소송을 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할 테니 그동안 모은 돈의 절반을 달라고 하자 남편은 저에게 10원짜리 하나 못 준다며 저에게 오히려 나가라고 욕을 퍼붓던 그 인간한테 저는 돈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은 친정부모님의 재산을 알게 되자 저에게 길길이 날뛰며 제가 큰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몇십 년을 같이 살아온 남편을 이제는 버리려고 한다고 저를 그냥 돈 때문에 남편까지 버리려는 파렴치한 여자로 만들어버리더군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있으니 너무 화가 나서 졸도까지 했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그렇게 힘들게 싸울 이유가 없다며 일단 말도 섞지 말고 법으로만 대응을 하라고 하더군요.
이혼 소송을 한 시점과 재산을 확인한 시점을 생각하면 제가 상속받을 재산에 대해서 남편에게 나눠줄 이유도 없고 그런 식으로 모욕을 계속하면 그건 고소로 대응을 하라고 해서 남편에게 그 이후 모든 걸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죠. 남편도 처음에는 저랑 이혼하고 제 부모님의 재산 절반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러다 본인도 이제 씨가 안 먹히는지 헛소리라는 걸 알았는지 태도를 달리 바꿔서 저희 집 앞에 찾아와 마치 저와 연애 초기의 남자처럼 꽃다발도 가져다주고 별의별 헛짓거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 보니 저의 소중함을 알겠다고, 거기다가 시모까지 같이 와서 울기 시작하는데 와, 진짜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그래서 코웃음 치면서 비아냥거려줬습니다. 돈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긴 한가 봐요. 그 엉덩이 무겁고 자기밖에 모르던 인간들이 돈 받는다고 하니까 어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변할 수가 있는지. 당신들 태도 바뀐 거 정말 역겨우니까 쇼 이제 그만하고 나가 라고 말했고, 저의 그런 말에 눈이 돌아간 두 모자는 흥분하며 저에게 급기야 손찌검까지 했고 끝내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남편과 그동안 벌은 쥐꼬리만한 재산까지 서로 나눴고 제 친정 재산으로 지방에 내려가 작은 아파트 하나 사서 현재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 아들, 딸들도 아빠보다 저를 좋아했었기에 아빠를 버리고 항상 명절이면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옵니다. 남편은 지금도 잊을만 하면 전화가 와서 제가 정말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 걸 누가 모를까요? 그 인간들 정말 꿈에서도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